안녕하세요. 네,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위클리 수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제가 한 주 동안에 벌어진 이슈들을 단순히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겠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들었던 것들, 또 본 것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목요일날 저희가 촬영하고 금요일날 내보냈잖아요. 네.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보셨을 텐데 네. 반응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아무도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도 안 봤고요. 근데 구독을 해놔가지고 알아서 뜨더라고요. 아내가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냐고. 콘텐츠를 보고 순수 유입된 구독자만 벌써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10분 와주셨군요. 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보실 곳은 서초구의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여기 줄여가지고 아리팍이라고도 하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 여기 이제 내년도 보유세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틀 전에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많이 낮췄기 때문인데요.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공시가격부터 사실 막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시가격은요, 재산세랑 그리고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집값 대비해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진 자산에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매겨야 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해서 정해진 겁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거를 그럼 정하는 기관이 정확히 어디인 거예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정하게 되죠. 다른 그 세금 관련된 거는 행안부와도 협의를 하고 또 법 개정 사항도 있긴 한데요. 현실화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되게 말이 한번 꽈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공시가격을 이해하셨으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시가격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냐. 가지고 이제 이 현실화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공시가격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낮춘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재산세랑 종부세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에 가보자고 한 거는 얼마나 떨어지게 되냐면은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980만 원에서 2,540만 원으로 440만 원이 내려갑니다. 거기 사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세금 걱정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시로 들어서 시세 10억으로 하면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 현실화율이 70%다. 공시가격은 7억이 되겠죠. 60%면은 당연히 이제 6억으로 되겠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세웠던 계획은 내년에 72.7%였어요. 왜 이렇게 낮췄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전 정부에서 올렸던 이유를 좀 설명을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추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공시가격이랑 현실의 가격의 차이가 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집값은 높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둘 사이의 괴리가 좀 커지면서 좀 어려운 말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높이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마침 또 문정부 때는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 현실화율을 높일 만한 어떤 좋은 명분이 됐죠. 또 어느 정도 좀 여론의 지지를 또 받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황이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 뚝 떨어진 것처럼 이 현실화율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내려갔잖아요. 이게 작년 말 까지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저도 맨날 그런 기사만 쓴 것 같아요.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봐도 계속 오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집값이 너무 거품이다 라는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11월 4일에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가 열렸는데 거기 참석했던 어떤 그 교수님께서 내년에도 5%에서 한 10% 정도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했고 정부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좀 인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게 이제 이대로 집값이 하락하는데 문정부 때 설정했었던 현실화율이 계속 이제 오르는 대로 두게 되면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가진 집값 대비해가지고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나 이번 정부나 조세 형평성을 엄청 좀 염두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하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대한 정책적인 면에서만 놓고 보면 민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잘했다고 봐요. 일단 제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이 너무 강했고 집값이 급속하게 오르면서 세부담도 커졌잖아요. 완화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시지가를 이렇게 내림으로써 예상 세수가 낮춰질 거고 그
그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 번 늘리면 늘리긴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공시지가를 낮춤으로써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줄어들겠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저기 뭐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세수가 줄어들 거고요. 그건 뭐 정부가 줄어든 만큼 딴 데서 뭐 벌충을 하든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뭐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저는 그 문희룡 장관 얘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통해서 너무 좀 세금을 많이 걷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세소 감소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부담이 좀 경감이 된 거죠. 근데 그로 인한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또 두 군데는 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PD님이. 여기서는 네. PD가 아니고 승객입니다. 승객이 그렇군요. 승객님 왜 승객이요?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들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들에게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요즘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깡통전세, 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세입자들이 퇴거할 때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표준계약서를 써라.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좀 유리해질 만한 이렇게 좀 항목들을 명문화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라. 내년부터는 이제 법도 개정하고 시행령도 마련을 하면서 관리비 쓰는 항목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관리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 월세는 10만 원인데 관리비는 막 90만 원. 액수 자체가 문제가 됐고, 근데 그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여기 뭐 전기세가 있느냐, 뭐 엘리베이터, 뭐 쓰레기 청소비가 있느냐 그런 세세한 항목들을 적고 이제 계약을 맺으라는 차원에서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런 항목들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관리비 고정비 항목이랑 그리고 이제 변동된 항목이 있어요. 고정비 같은 거는 그냥 꼭 쓰면 되는데 변동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제 퇴거 시에 뭐 10만 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집을 빼려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자가 많아. 이렇게 막 옷도 그 벽에다가 못질도 좀 많이 했고 바닥 페인트도 많아. 너 좀 더 내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나가려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안 내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주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맹점이 있어요. 이 표준계약서를 쓰는 거가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는 이제 임대 사업자만 이거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제 친구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서 좀 물어봤거든요. 이거 쓰냐고? 근데 장수가 되게 많고 복잡하고 번거롭다라고 해서 안 쓰고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쓰는 그런 폼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는 또 앱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폼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표준 계약서는 좀 부담될 수 있죠. 왜냐면은 본인이 좋을 게 없고 또 번거로우니까요. 거기서 쓰는 양식에다가 특약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여요.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또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 집주인이 국세를 밀렸다거나 이런 경우에 국세 체납이 되면 그게 우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집주인이 체납 정보를 숨기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가 항상 됐었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추가가 된다. 이게 근데 말이 많던데 혹시 좀 말이 맞나요? 근데 무슨 말이 맞나요? 집주인이 나는 확인 못 해주겠다 하고 계약 안 해버리면 또 그만인 문제다. 사실 이게 되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해요. 저도 이게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국토부에다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물어보면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단 임대인 집주인의 그런 상황상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 법을 왜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싫은데라고 했을 때 국토부 직원의 답변은 그러면 그 임대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낙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거부는 당할지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혹시 여행 가고 싶으신 나라 있으신가요? 네, 영국 가고 싶습니다. 영국. 네. 이유는 안 물어보시나요? 이유는 좀 하려고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영국으로. 네, 이제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정보 풍성하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부동산 수첩의 윤석진 기자였습니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내리셔야죠.